바로 이 세션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저희 대학교의 김준표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경계를 넘는 이동인의 삶과 다문화 혼종이라는 제목의 발표에 대해서 20분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중앙대 강진구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대학교 탐나문화연구원의 김준표입니다. 경계, 이동, 그리고 다문화, 이 정도의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정한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억지로 뽑아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할 줄 모르는 뜨개질로 처음 보는 재료를 가지고 막 바느질해서 옷감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옷이 좀 보기 좀 어정쩡하고 누더기처럼 많이 이제 기워져 있는. 근데 그게 또 뭐죠? 잊어버렸는데 모자이크처럼 이게 조각조각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렸으면 하는 오랫동안 바람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긴급하게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통신망의 발달로 자본의 흐름은 온라인망 안에서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앉아서 천리를 보는 것 또한 일방적이지도 않고 쌍방의 소통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생존을 통한 막혀있는 것은 생물학적 개체의 물리적 탈출만인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한 숨구멍을 찾아 공민국가 경계의 틈새를 찾아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길을 나서던 난민들의 탈출구가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그 틈이 더 좁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민 신청자 수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난민들, 국경을 넘는 난민들의 수는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고 더 힘들어져 좁아졌는데 이미 있는 장소에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난민으로 다시 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불법 체류 경과이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이제 난민을 자체로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신청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 신청을 이루어지는 상황도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생존을 위한 탈출로만 막힌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도우려는 의료지원 진입로 역시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미얀마의 타린타리주 지역정부가 국경 없는 의사회에 활동 중단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올해로 50주년인데요. 50주년을 함께하면서 국경 봉쇄라는 한 가지 사실에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경은 코로나19에 대한 자국민 보호라는 긴급 봉쇄의 경계이든 인도주의 실천을 막는 반민주주의의 경계이든 가장 손쉬운 통제선입니다. 경계를 긋는 것이 안전을 위한 것인지 통치를 위한 것인지 정주민과 이동인의 정체와 삶은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경계 안의 동질은 그 바깥의 이질과 구별된 순수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하여 문화 정체성이라는 동질청 신화를 벗겨내고 문화 혼종이라는 다문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긴 하겠지만은 전통, 다문화 전통이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마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 국경 선거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처절하게 인식되는 사례는 38선입니다. 선을 그어서 경계를 확정하고 구역을 설정한 사례들은 국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태국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태국 뿌라데타이는 타이 왕조의 영토를 의미하는데 최현정에 따르면 태국 인구는 60개 이상의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이라는 국호 아래 하나의 왕실을 따르며 단일한 민족, 불교를 숭상하는 자연화된 국가로 거듭 태어난 것인 거지요. 근대 지리에서 국가는 유사한 본성을 가진 부분들의 총체로서 내부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차이에 기반한 경계를 가진다고 하지만
이 지리체인 태국은 내부의 동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통의 범성을 가진 부분들 총체로 이해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국경선이 불안했을 때 그때 그 불안한 국경은 오히려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무역하던 국경선 안과 밖에 동질 민족들의 종족 네트워크에 기반한 관습적 국경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협력이라는 국가 정세의 변화와 함께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그 내국인의 자율적인 이동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를 협정한 사례 하나를 더 살펴본다면 네르친스크 조약을 들 수 있는데 청과 러시아가 서로 이제 맺었던 이 네르친스크 조약의 조약 당사자 명은 차관칸과 북두칸이라고 서로를 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약 당사자인 청 황제는 중화의 황제였으나 만주족의 부족장이고 또한 몽골족에겐 북두 세첸 칸이었고요. 또 다른 당사자인 러시아 황제는 서방에서는 정교도 황제 찰이었지만 슬라브인들에게는 대공이었고 동방의 유력설에게는 차관 칸이었던 겁니다. 자유롭게 초원지대를 넘나들며 유목하고 무역하던 유라시아의 여러 종족들을 청 또는 러시아 어느 한쪽에 속하여 제국의 향방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도록 강제해왔던 것이 그 조약 이후의 국경선인 것이죠. 국가 간 경계 확장으로 유목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편해졌고 결국 금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계를 넘어 이동한다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동인에게 있어서는 경계 개념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연적 경계가 질적 공간을 구성했던 사람들이 질적 공간 안에서 생존을 영위했던 원시 사회에서는 이동이 자연 조건으로 구성된 질적 공간이라는 한계성 안에서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경계의 실체라는 것은 강, 바다, 산, 절벽 이런 자연 공간으로 체험되었을 것이고 이를 넘어선 이동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한계 안에 자리한 시원적 형태의 지역사회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지역사회라는 것의 발전이라든가 변화는 마르크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베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이나 외부와의 교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지요. 자연적으로 한계되는 경계를 넘어서 확장이 불가능할 경우 그 경우에는 생산력의 현실적 한계와 이를 초래한 사회 내부의 구조 모습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자연적 경계를 이렇게 경제상관의 공간이라고 본다면 자연적 조건을 초월한 경계는 정치 권력에 의한 정치성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대 이후 영토국가가 확립되면서 정치성의 공간은 질적 경계를 정치적 경계로 전환시켰고 국가 권력의 지배가 정당화되는 빈틈없는 통제 영역이 자연적 실체를 대신하여 경계로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동한다는 것은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거나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욕망이 개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떠나고 향하는 이동은 자연적 한계이든 국가 지배 권력의 제약이든 경계를 뚫고 실천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동인은 끊임없이 경계의 틈을 찾아냅니다. 경계의 틈, 이 틈은 이동인, 특히 주거질 듯한 공간을 떠나 살아보겠다고 길나선 난민들에게는 신체의 콧구멍, 피부의 숨구멍과 같습니다. 경계는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벽이지만 경계의 틈은 경계의 이쪽과 저쪽을 이으며 호흡을 발생시키는 보다 넓은 사회 유기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은 호흡 활동이고 이동인은 산소이자 이산화탄소라고 비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경선을 넘는 일은 여건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공식적인 일이 되고 말았지만 여건이 없더라도 비자가 없더라도 이동은 실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 국가의 태동과 함께 국경은 동질성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경 안쪽 국가의 내부 구성원들은 동질한 부분들이고
국가는 언어, 종족, 문화라는 동질적 구성들의 총합인가? 동질과 이질의 문제를 한번 짚어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화학적 결합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화합이 가능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좀 저도 이해하지 안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얘기가 좀 이제 좀 막힐 수 있는데요. 넘어가서 얘기하면요. 한 발짝 넘어가서 와서 말씀드리면 동질소인 대상들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동질적인 그 동질소들이 화학적 결합을 하고 했을 때 그 동질소들은 그 자체가 이질적 구성체라는 것이고요. 대상 하나하나가 동질소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화합을 위해 필요한 대립자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동질소와 다른 하나의 동질소가 만나서 화학적 결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동질소가 물, 불, 공기, 흙, 사원소라는 점에서 동질소는 처음부터 이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디르켐은 생물학의 위치 이론을 사회에 적용하여 현대사회의 유기적 연대를 희망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분업체계로 확장되어 더 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기계적 연대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유기적 연대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계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사회의 동질성이었으며 동질성이 약화되면서 이질성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현대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유기적 연대라는 것이 디르켐의 사회분업론에서 제시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사회는 디르켐이 분석했던 것처럼 동질 집단이었는가? 그리고 현대사회는 이질 집단인가? 동질과 이질은 하나의 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분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사회가 현대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더 드러났던 것으로 보이고 현대사회가 전통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질성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비교할 때 그 두 대상이 각각 서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지 전통사회가 동질 공동체였다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이해됩니다. 가장 단순한 비교를 위해서 여성과 남성을 예로 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이질적인 두 대상이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동질성을,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여성은 처음부터 여성이고 남성은 처음부터 남성이라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던 시몬드 보부아르는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질이 함께 있었고 하나의 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어 도드라지게 되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버틀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 정체성은 유일한 것으로 고정될 수 없고 둘 다를 염두에 두는 비평적 실천이며 정치적 수행성이라고 말합니다. 젠더이거나 정체성이거나 주어진 시간대에 완전한 모습을 갖출 수도 없는 어떤 복합물이기에 당면한 목적에 따라 번갈아 재정되고 또 폐기되는 그런 것입니다. 동질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이거나 그렇게 볼 뿐인 것입니다. 원자가 원자로 동질한 듯 보이지만 그 구성을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해부하여 전자가 궤도를 그리고 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전자들은 순간순간 핵을 떠나 다른 양성자들을 만나고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는 이질성을 전제하고 있고 동질소들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도 대립자가 필요합니다. 고정불변한 동질이라는 것은 수시로 선택 가능한 이질의 어느 한 순간으로 포착될 뿐입니다. 좀 단순하지 않은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요. 기독교 신학에서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독교의 신은 한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셋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이 이게 그 동질성을 강조하려고 만들어낸 조합이었던 거죠. 인간인 예수가 신과 동일한 동격이냐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논리적으로 짜맞춘 것이 한 분인데 어느 순간에 성부로 포착되고 어느 순간에 성자로 포착되고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포착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질적인 새 그 양태가 하나의 신격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화학적 결합을 이뤄낸 신은 그 실론 안에 이질적 다양성과 대립자를 필수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통 문화는 동질성, 민족 동질성을 근거로 이제 전통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전통 문화 역시 동질하지가 않습니다. 동질로 포착된 어느 한순간, 동질로 보였던, 동질로 보았던 그 어느 한순간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는 단군이 된 한일민족 국가를 유지해왔다는 신념과 자부심이 아주 강하지만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신라 문화를 예로 들어보면 대부분의 신라 문화는 국가 형성 단계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가야, 고구려 및 백제와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기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라 사회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문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의 고대 사회는 형성 단계에서부터 인접한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이해가 가능하고 사회 전반에 다문화적인 양상의 문화가 유포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인용문은 우리 원장님의 그래서 인용한 것입니다. 근대 국가로서의 국민 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한국 사회가 단일민족 국가의 신화를 강하게 품고 강조하고 내려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후 한국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결혼 이주와 이주 노동의 유입국으로 변하고 있었던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단일민족 신화를 강조해 왔었지요. 한편 단일민족 문화의 시화에서 벗어나서 다문화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다문화주의 담론이 이제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이제 20년 가까이 지금 이제 그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다문화 담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다문화 담론은 강진구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불안 인식으로 인한 희생양 찾기이고 또 다른 지적 차별주의라고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반다문화 담론이 한국 사회에 기반한 정교하고 세밀한 분석으로 다문화 담론이 이상주의나 담론의 과잉으로 휩쓸리는 것을 방지하는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선생님의 진단처럼 전통 문화가 동질의 단일 문화였다고 믿으며 이를 개성하고 발전하여 민족 자유를 높이자는 주장은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전영준 선생님의 우려처럼 사회 통합을 위해 추진한다는 다문화 정책도 이데올로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질의 추억과 동질성 흥미의 목표는 모두 관념의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구 선생님의 지적과 요청이 의미 있는 것은 동질 경향성을 지향하고 이질 담론의 운동성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공간이 경계 내부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화를 폐기하고 문화의 이질 구성을 직시해야 이 정체성들의 문화 정체성의 충돌이라든가 어떤 다문화 상황에서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질성들이 만난다는 것은 사실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만나왔던 것이고요. 그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는 정주인과 이동인의 접촉과 교류로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 서술 이래로 외부 문화의 접촉이 없는 경계 내부 공간만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역사는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났거나 바다를 건너왔던 이동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신화나 노아의 방주 이야기나 바벨탑 이야기나 이 모든 것들은 떠남의 이유가 추방, 재난, 분열이었던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동 후에 그들은 새로운 정착시에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물론 그 꿈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주의 이동의 순간 결심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어줄 수는 있었습니다. 뒷부분의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확장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동과 그리고 이제 정주인에 대한 어떤 문화 충돌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대 민족들의 기원과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모습을 조금 더 이제 보강하고 보충해서 이제 그 글을 완성해 보고 싶습니다. 시간을 보고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싹 건너뛰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충돌에 대하여 사이드는 이집트 사람인 모세가 유대 민족의 창립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안에서 비유대인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유대인은 종교적 문화적인 이질성 한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는 법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디아스포라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민족주의 바이내셔널리즘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의 역사와 기재의 실제를 적대하기보다 함께 부흥으로 참여하는 것에 디아스포라적 삶의 정치 조건을 주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호응하여 버틀러는 어정쩡한 정체성을 긍정하는 정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아랍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양쪽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될 유대인 팔레스타인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버틀러가 말하는 어정쩡한 정체성이란 동결적인 단일 정체성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순간순간 달라지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체성들의 선택적 발현을 의미합니다. 문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정쩡한 문화를 인정한다면 동질적인 단위문화 신화를 폐기하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이 섞여있는 다문화 현상을 인정한다면 이질성들의 만남이 이질적 존재와 이질적 문화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준표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중앙대 강진구 선생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강진구입니다. 국제학술대회 토론회를 초청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김준표 선생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적절하게 토론이 됐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선생님 글을 너무 이렇게 그냥 펼리 읽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지만, 아무튼 제가 이 글을 받고 토론문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을 읽으면서 좀 설명을 덧붙이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표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이 논문은 국제학술대회의 메인 테마인 기르 경제인을 탄생시킨 근원적인 요소인 이주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찰을 통해 이주가 정주와 더불어 인류의 어떤 삶의 한 형태였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는 인류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근대 국민국가의 어떤 신앙, 는 필연적으로 국민과 영토 주권이죠.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의 어떤 신앙에 불과한 동일성의 어떤 논리인 경제에 의해서 이 이주가 배제되고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주가 이질적인 요소로 이제 명명되어서 전국에는 어떤 금지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쭉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주를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른바 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는 다분히 근대 국민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질성의 어떤 신화였을 뿐이라는 점을 제3장에서 철학적 논리와 논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의 선생님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주라는 것은, 즉 이동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또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어떤 단일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른바 어정쩡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전반적인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주 접해보지 못한 분야에 대한 설명이고, 또 일정한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재미있고 또 경청할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문화 다양성을 이제 고민했던 연구자로서 선생님의 연구가 제가 이제 앞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또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새로운 어떤 생각들의 영역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증을 질문하는 것으로서 국제학술 토론자를 초청해 주신 탐나문화연구원 그리고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의 고마움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적인 질문인데요. 선생님 발표문에는 그 이주로 인한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다문화 또는 다문화 현상 또는 다문화 상태 등으로 이제 서술하고 있고 그 변화된 상태에 대한 어떤 대처를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정책 등의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의 어떤 논리 전개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이주를 시대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어정쩡한 어떤 정체성의 인정이고, 즉 그것이 곧 다문화 현상에 대한 어떤 인정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안 썼는데 제가 이렇게 읽었으면 좀 잘못 읽은 걸 거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렇게 읽었고 이 논문에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동질적인 단일 문화의 신화를 폐기하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이 섞여 있는 어떤 다문화 현상을 인정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이제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질이라는 것 자체가 동질을 구성하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우리가 이미 국민국가의 또 근대적인 어떤 논리 개념 속에서 어떤 주체와 타자 또 뭐 이질과 이질이 아닌 것들이 구성화되고 개념화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권력 관계가 개입된 이 상황 속에서 단순히 이렇게 동질적인 단일 문화 신화를 폐기하고 이질적인 문화와 섞여 사는 이런 현상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식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공존의 어떤 가능성들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은 단순히 타자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일까라는 인정만 하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문화의 접촉 또는 우리 접촉 가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양면성들을 갖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동질이라는 어떤 주체를 하나 상정하고 동질의 관점에서 이질이라는 어떤 타자의 존재를 이제 인정해야만이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었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그렇게 쓰지 않으셨는데 제가 읽었다고 한다면 오독일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오독을 했는지 한번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이 섞여 있는 다문화 현상에 대한 어떤 근원 설명들, 그건 뭐 이질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권력의 문제, 또 이주의 어떤 우리 사회학이나 뭐 정치학에서 봤을 때 이주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선생님 발표문 15쪽, 16쪽을 보면 정주인과 이동인의 어떤 만남을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정치 권력의 근본주의적 어떤 대응에서 비롯된다라고 선생님이 쓰셨는데 저는 이 정치 권력의 근본주의적 대응이라는 이 개념이 좀 낯설어서 여기서 이 근본주의적 대응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정주민과 이동인의 갈등은 문화적 동질화를 이동인이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화적 갈등의 양상이라는 건 너무 넓고 그렇게 그런데 이것들을 좀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갈등의 부분들을 정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들,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어떤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주 접하지 못한 주제였고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 발표문을 들었고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토론이 너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긴 했습니다만, 김필 선생님 짧게, 예, 이번에 대한 답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보다 더 정확한 토론이어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짧게 1분 동안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죠. 예, 다문화 현상을 인정한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 동질의 입장에서 타자를 이질로 보고 그 이질을 인정하자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아마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동질 구성이 아니다. 네, 이질 구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마지막 쪽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분쟁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 국가가 이제 자행하고 있는 폭력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과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한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쯤 되는데 3,000년 전에 기록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그 세겜 지방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세겜 지방의 정주민들하고 이 야곱의 딸 이스라엘의 딸인 디나하고의 어떤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겜이 디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슨 혼수품을 요구하는지 다 들어줄 테니까 디나랑 결혼 설경해달라 라고 하는데 이 디나의 오빠들이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이 어떤 이 종교성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 근처에서 이제 강한 이 보호. 예. 근데 거기에 디나의 말은 한마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좋다. 네가 우리랑 혼동을 오가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족속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니네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포경수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세겜이 추장이었으니까 그 아버지 추장 다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할례 받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았더니 할례 받으니 3일째 되는 날 포경수술하고 3일째 되는 날 아직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때 마취도 없을 테고요. 한 번째 가지고는 칼로 그냥 다 죽여버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 정치 권력의 근본주의적인 대응으로 제가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이제 고발하듯이 아니면 이제 노출시키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표 그리고 세 분의 토론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 세션 마치고요.